6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투자 전략. 예, 다음 주 예정된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관심사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검사자 수나 아니면 최근의 현황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스팟으로 노동길 연구원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미시간주, 미시피, 미주리 같은 미국의 코커스랑 프라이머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슈퍼 화요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워렌이 그 중도 하차를 하면서 샌더스하고 반 샌더스 구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인데, 다음 주에 있는 주들이 러스트벨트나 펀벨트, 백인 중산층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정치적인 얘기들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 2월 수출입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마이너스 14%, 15% 이렇게 안 좋아지게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하순부터 생산을 재개해서 지금 현재 6대 발전 그룹의 석탄 소비량이 한 63% 정도로 회복이 됐고요. 생산 재개 비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올수록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계속해서 질문이 한 두 가지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는 잦아들까라는 질문이고, 페드는 왜 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렸을까라는 이 두 가지가 계속 화두가 될 텐데, 첫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신규 검사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동 자제 기간이 잠복기인 14일을 좀 넘어서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잦아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페드의 긴급 기준금리 인하 이유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이제 분분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인데요. 액면적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초단기 금융시장, 일일물이나 아니면 그 이하물에 대한 금융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고, 그리고 고위험 채권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빠른 차단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만, 과거보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올라왔지만 레벨 자체는 우려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크레딧 측면에서도 이따 한국은행 연구원이 발표를 하겠지만, 단기에 올라왔지만 레벨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조치이더라도 50bp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미국 경기가 예정에 없던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거냐라는 의구심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장 참여자들은 98년이나 08년도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내린 이후에 정례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QE를 발표하는 등 이러한 기대를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페드가 펀더멘탈 상황을 극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던 사례 중에 98년 10월에 ACTM 파산, 그리고 01년도 9월에 9.11 사태, 이러한 사태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서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은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9일이나 20일 이후에 상대 수익률을 좀 보면 미국 및 한국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들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네이버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이나 대부분 한국 쪽에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생산 차질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좀 내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의 반응들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월 한국 수출에서도 보시듯이 서버 및 데이터 센터 투자의 회복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도체 쪽은 생산 차질이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나 TMT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핸셋은 좀 문제라고 계속적으로 저희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연 수요가 나타나는지를 향후에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엔터나 IT 관련한 TMT는 반등의 주도주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좀 고점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결국 좀 주요시가 결국 팬데믹 우려가 큰 거잖아요.
미국에 만약 팬데믹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미국이랑 어떻게 동조화되지 않고 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 미국이 좀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좀 안 좋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미국 시장이 안 좋은데 글로벌리 뭐 좋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최근에 한국 시장도 미국이 급락하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디커플링이 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경향이 좀 요 며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경제 펀더멘탈이 내려오면서 글로벌 경제가 위협을 받을 수준이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레벨 자체는 글로벌이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질문 주신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만으로 본다라고 본다면은 약간의 디커플링도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이미 바닥을 좀 봤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만 상당히 좀 막혀있는 이런 모습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뉴욕 증시 급락 좀 얘기하시죠. 예, 어저께 미국장 급락해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는 이제 4, 5%대 강세를 보였다가 어저께는 다시 3%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는데요. 주가에 대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제 우려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워싱턴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도 어떤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들이고, 아마존 기업에서도 이제 확진 판정이 좀 나타나면서 기업 생산 차질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어저께 유럽의 또 프랑스와 독일 같은 데서는 일간 확진자 수 증가폭이 최대 증가폭을 좀 기록을 하면서 또 우려감들이 좀 계속 높아지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에서 이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시사점은 한국 시간으로 이제 3월 19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추가 금리 가능성들은 확실히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긴급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 국면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자산 매입 정책 기간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 시행에 대한 발언들이 일부 좀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는 좀 서포팅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금융시장 핵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추가 확산 여부가 좀 둔화될 것이냐라는 그런 점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이어서 이제 노동길 연구원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확진자 수 추이가 어떤 글로벌 코로나 사태의 키 인디케이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러스 검사자 수도 좀 줄어들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좀 진정될 가능성들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을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도 어떤 과도한 공포 심리가 다소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들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높은데요. 다만 이제 연준의 정책 기대감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어떤 정책 대응에 따른 2분기 이후의 경기 반등과 수요 개선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추세적 급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어떤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실적 전망에 대한 개선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동길 연구원 하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관련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한국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WHO에서 발표한 것처럼 한국의 신규 확진자의 감소 속도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2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현재 3일 연속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이 파급력을 키웠던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세가
고점을 통과하려는 조짐을 최근에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신자들의 양성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80%대까지 나왔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28%까지 양성률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2월 16일에 대구 집회 이후에 잠복기인 2주가 현재 경과를 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우려는 공포 시점을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근거는 이 전국의 코로나19의 신규 검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검사를 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발표한 검사자의 수는 9,300명 정도인데 전일 대비 10% 정도 감소한 숫자입니다. 이 검사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대상을 신천지 신조들에서 일반 시민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는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일반 시민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속도도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신천지 이외에 2차와 3차 감염자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를지가 관건인데요.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의 감소라든지 검사 속도 둔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부침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증가세의 고점 통과를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시킨 국가들과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신흥국이라든지 전 세계 주식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통과하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 증거사 리서치에서 뭐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냐 뭐 이런 분석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워낙에 이게 이제 시장의 주요 변수고 해서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간단한 논리입니다만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이 어제 오후에 발표된 숫자 보면은 또 다시 늘어나는 감이 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0시 기준 발표되는 게 오늘 10시에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정부에서는 0시에서 0시 기준, 즉 24시간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17시, 즉 오후 5시에 4시 기준으로도 한 번 정도 이 기자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된 0시부터 4시까지 기준을 보면은 전일 대비해서 29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런 추세라면은 오늘 10시 정도에 발표할 0시 기준의 신규 확진자 속도가 4일 만에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 어제 발표된 것을 좀 보면 이 경산 지역, 즉 대구와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경북 지역인데요. 이 경산 지역의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코호트 격리, 즉 이 시설을 폐쇄시키는 굉장히 강도 높은 전략을 현재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감염까지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됐지만 그렇게 되는 사례는 크게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2월 5일 고점을 지나면서 장이 반등을 했었는데요. 2월 5일에 3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부침은 겪었었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늘어나는 모습도 있었는데 추세가 좀 감소하는 속도를 투자자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중국 주식시장을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한국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추세적으로 하락 아니면 이 검사 속도의 둔화에 좀 더 초점을 맞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팔로우 하시고요. 또 지금 이제 이탈리아나 뭐 이런 유럽 쪽이 이제 시작 단계 같고 또 미국 쪽도 이제 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도 많이 좀 팔로우 하셔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전략 한강률 연구원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미국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스프레드 수준 같은 경우는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단지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어떤 그 약세 시기와 펀더멘털 약세 수준이 거의 유사하게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프레드 확대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현재 어떤 그 금리 수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뭐 국채 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이힐드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유동성 위기까지 얘기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 그 좀 확대된 시기가 금융위기 제외하고 2011년도, 그 다음에 2015년도, 18년도 이렇게 3번인데요. 이미 18년도 말 수준까지는 이미 지금 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 시기였던 15년도, 11년도와 비교해서는 스프레드가 한 300-400bp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단지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하이힐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등급 전망 비중 자체가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 그 다음에 부도율 같은 경우에도 특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낮은 편이긴 한데,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최근에 좀 확대가 되었지만은 더 추가적으로 최소한 2016년도 정도까지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조달 금리가 아직은 좀 낮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융당국에서도 통화정책을 좀 강하게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동성 위기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고요. 16년도 고점 수준까지 정도 가면은 그때는 좀 유동성까지도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프레드로 좀 말씀하셨는데 절대금리 수준으로 보면은 좀 하이힐드 쪽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이자율이? 그렇죠. 지금 절대금리로도 지금 현재 스프레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현재도 그렇지만은 스프레드 확대되면서 금리도 더 높아집니다. 국채금리는 낮아지겠지만은 하이힐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투자 등급이랑은 좀 다른 점은 투자 등급은 국채금리 낮아지면서 같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더 성과도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하이힐드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등급은 최근에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가 다운돼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투자 등급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국채 금리와 함께 계속해서 수익률 자체가 하락하겠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더 상황이 악화되면은 하이힐드와 함께 같이 투자 등급 같은 경우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음 최성중 연구원. 네, 유럽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는 이제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 크레딧물 같은 경우에도 스프레드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은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좀 더 높은 상황이고, 이러한 점들은 당분간 유럽 크레딧의 약세를 좀 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벤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ECB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이제 QE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채 매입을 포함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이제 앞으로 유럽 투자 등급 회사채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CB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부터 매달 20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CSPP 2.0이라고 불리는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전체 금액의 약 20% 수준인 월 평균 4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매입 규모가 확대되게 된다면 유럽 투자 등급 스프레드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벤트 리스크로 인해서 유로 크레딧의 높은 변동성이 우려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QE 확대로 투자 등급을 중심으로 한 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좀 축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유럽 경기 불확실성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고려하게 된다면 유럽 금리의 가파른 상승 가능성도 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CSPP 2.0 규모 확대 기대감을 좀 반영해 장기물 투자 등급 선순위 채권 위주의 선별적 접근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대체 투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자료로 이제 글로벌 리츠에 대한 의견을 확대로 좀 상향을 했었고요.
저희가 1월 3일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내렸었는데,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저가 매수 매력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를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증시도 빠지면서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뭐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을 격상이 되면서 리츠도 11.4%까지 하락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을 필두로 호주랑 캐나다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그 글로벌 리츠 지수는 6% 정도 올랐고 미국이나 싱가포르, 캐나다 보시더라도 한 6, 7%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섹터별 보시면 대부분의 섹터가 좀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리테일의 이제 몰 리츠 같은 경우나 아니면 호텔 리츠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좀 받을 것으로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좀 임대 수익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 주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결국 이제 리츠가 경기랑 금리가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리츠 가격을 움직일 모멘텀은 금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향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국가의 리츠에 투자를 하되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랑 싱가포르 그리고 프랑스 리츠의 특수형 헬스케어 혼합형 섹터를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자료를 통해서 일본 리츠에 대해서 중립으로 좀 의견을 내렸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미 이제 접어들은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그 QE를 추가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거나 좀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가격 반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4페이지 좀 봐주시면 저희 MP인데요. 저희 MP도 이제 그 주초 대비해서 한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한 24%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고 이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종목을 좀 편출을 했습니다. 일본 종목을 편출을 하고 저희 1월 달에 이제 중립으로 의견을 내리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었는데 이 비중을 사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혼합형과 주거용 헬스케어를 좀 매수를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민재 연구원 발표하시죠. 네, 주요 리츠 운용사들이 최근에 연이어 부동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들이 이제 상장 리츠로 편입이 되는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예정된 상장들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 리츠들 배당 수익률 6%대, 그 다음에 PFFO는 16배로 과거 롯데리츠 상장 대비했을 때보다도 한 30% 정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신한 알파리츠는 이제 중국 남대문로의 데일빌딩 신한은행 본사 쪽에 있는 빌딩 680억에 취득을 했고요. 데일빌딩은 참고로 옛날 남양유업 본사로 신한금융이랑 DGB금융이 입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2018년 DGB 자산이 6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사를 통해서 이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계획 결정할 예정이고요. 신한 알파리츠는 재작년에 용산 더 프라임타워 680억에 인수했고요. 당시 486억 유상증자 실시했고,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추가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 알파리츠 지분을 들고 있는 신한 리츠 운용이 하이트진로 서초사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미 있는 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응찰가가 다른 투자자들은 3천억대로 알려져 있는데, 신한 리츠 운용 2,500억 정도에 이제 매입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게 기본적인 단가가 낮다라는 건 결국 배당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고, 이게 신한 알파리츠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유상증자 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NH 프라임 리츠의 이제 모회사인 NH 농협 리츠 운용도 서울 당산이랑 수원 인계 MDM 타워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약 1,900억 정도 이제 자금이 소요됐고요. 기본적으로 공실률이 5% 미만인 사업지이고 5년 이상 임대 후에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입 역시도 전반적으로 리츠들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뉴스라고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JR 글로벌 리츠는 벨기에 소재 부동산 매입한 거 이제 IPO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국토부인가 맵스 리츠 1호 국토부인가 받으면서 역시 상반기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리츠들 총 6개의 2조 원 정도 규모의 리츠들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금리 인하됐고 그 다음에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 매력 갖고 있는 상장 리츠들 저희는 롯데 리츠 계속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리츠 종목들이 NH 프라임도 그리고 롯데, 신한알파, 이리치 고그랩 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투자 판단 뭐 이렇게 주가 전망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변동성 높은 장르 그리고 금리 인하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매력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온 거는 뭐 장도 장인데 이제 신한알파가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처음 이제 상장 초반에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했던 계속적인 자산 편입 통한 규모 커지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좀 건설주에서 지금 쌍용량에 말고 추가적인 대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고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좋고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한 주가 수준의 밸류에이션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발표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장비 투자에 좀 일부 지연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해외 장비 업체 엔지니어들이 한국이랑 중국 출장을 자체를 이제 못 오고 있고 중국 내 엔지니어들 이제 출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집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 상반기 실적에는 한 1분기 정도에 좀 일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 약간 좀 우려 중인 게 2020년에 반도체 투자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좀 변동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D램 50K, 낸드 85K 추정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D램 30K 투자한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변동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상 실적에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장비 투자 차질이 오히려 메모리 수급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향후에 이 공급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제 주문을 좀 많이 넣고 있고요. 수요가 모바일은 부진하기 때문에 서버 D램 쪽에 이 주문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 기준으로 D램 현물 가격이 코로나 사태가 제일 이제 막 극심해질 때 2월 24일 이후에도 한 6% 정도 최근에 올라 있고요. 2월 서버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나온 것도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한 게 2분기에 서버 D램 가격이 20% 올라간다. 고정 거래 가격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2분기에 추정하고 있는 이 블렌디드 ASP가 플러스 15%거든요. 근데 이거 세미나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너무 높은 수치 아니냐 이렇게들 다들 물어보셨는데 오늘 D램 익스체인지가 예상치가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디지타임즈에서도 발표한 게 2분기에 서버 D램 수요가 그냥 올라간다가 아니고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네, 2월 외국인 카지노 데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 리뷰할 때도 저희 코로나 영향 지속될 수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2월 같은 경우에는 드롭백 방문객 수 역성장 불가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코로나 여파로 항공 노선 운항 자체가 감소됐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이제 운항 노선이 한 70% 이상 감소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인바운드 감소가 불가피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인파 밀집 시설에 대해서 우려감 높기 때문에 일부 업장에서는 입장 가능 고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없다라고 했어도 이제 춘절 시점 차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춘절이 2월이었지만 올해 춘절은 1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GKL 둘 다 매출액은 성장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이유가 두 회사가 좀 다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VIP 방문객 수랑 드롭백 살짝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이롤러 VIP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저희가 VIP 내에서도 좀 급이 있는데 드롭백을 특히 많이 드롭백 기여도가 많은 그런 VIP들을 하이롤러라고 하고 조금 덜한 VIP들을 로우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빠진 VIP들은 거의 다 로우엔드였다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인당 드롭백 평균을 보시면 2월 인당 드롭백은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176%에 달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갬블러들이 남아있어서 홀드율은 좀 낮아졌는데 아마 이제 춘절 이후에 VIP들이 하이롤러들 위주로 장기 체류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선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던 게 사실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것보다 기타 VIP 관련돼서 럭팩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포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VIP가 장기 체류하면서 그리고 프로모션이 전년 대비 효율화되면서 홀드율이 많이 올라와서 매출액 올라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2월보다 조금 더 이제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2월 같은 경우에는 중순 이후에 국내 코로나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에 하이롤러들이나 그리고 장기 체류자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렀었는데 3월의 경우에는 악화된 코로나 사태가 온기로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이 타격이 2월 대비 좀 확대될 가능성 보입니다. 산업 센티먼트 개선 같은 경우에도 좀 요원한데요. 지금 마카오 카지노 일부 재개장했다라고 해도 테이블은 전체의 30%밖에 돌아가고 있지 않고요. 대형 카지노들, 그러니까 저희 그 IR이라고 부르는 카지노들은 3월 20일 이후에 재개장 예정이라 일단은 뭐 센티멘트 개선도 그 이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에서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지노 전반적으로 센티멘트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사태들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카지노에서 보시면 이런 전염병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해서 카지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조금 완료가 되면 펜트업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때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재해 상황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리바운드 강할 수 있을 때 좀 더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틸렉스 발표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에서 T세포 치료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라는 포인트로 자료 작성해 봤고요. 히스토리를 보면 2015년도에 카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열광했었습니다. 근데 이 카티가 이 혈액암 쪽에만 효과가 있다. 고용암은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면서 최근에 약간 저무는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그 반사 수혜로 이 T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에 이제 별도의 엔지니어링을 가하지 않은 카티 말고 일반 T세포 치료제 쪽에 대표 기업인 아이오반스가 최근에 주가가 55% 상승하고 있고요. 시총도 5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2건 정도 허가 신청 넣으면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T세포 치료제 시장이 열릴 것 같고요. 흑색종이라든가 자궁경부암 이러한 그 고용암 쪽에서도 효과를 나타내면서 카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 T세포 치료제 업체로서 유틸렉스 동사가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작년 4월에 티슈진 사태 이후에 인보사 사태 이후에 동사 또한 임상이 중단되면서 국내 식약처로부터 이제 임상 중단 통보를 받으면서 거의 뭐 1년 동안 주가가 이제 뭐 부진했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임상이 재개되면서 불확실성 해소에다가 또 4월 달에 AACR 아마케에서 EU103 신규 항체 전임상 결과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까지 갖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원자재 발표하시죠. 네.
3월 5일, 3월 6일 양일간 오펙과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일 밤에 오펙 회동에서는 하루 평균 150만 배럴 추가 감산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150만 배럴 이제 추가 감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당장은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 시간까지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논오펙 산유국들까지 그런 이제 참여하는 오펙 플러스 회동에서 이 150만 배럴 추가 감산이 이제 결의가 된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제 2분기부터는 150만 배럴 추가 감산이 좀 진행이 되는데 결국 최근에 그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그런 피해, 그리고 특히 수요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결의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이제 치킨 게임보다는 결국은 수요 쇼크에 대응하는 그런 석유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을 계속 작동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에는 하반 경직성의 강화 요인으로 일단 보인다. 유가 하반 경직성 요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19의 여파 자체가 이 확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의 쇼크 자체는 여전히 좀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반 경직성은 강화는 되겠지만 결국은 유가의 상승 여부 아니면 상승 탄력 자체는 이런 코로나19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를 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서 그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합의가 일어날 경우에는 유가의 하반 경직성은 더욱더 강해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